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마음으로 참아왔던 분노를 안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네 부잣집에서 식모로 일하다가 사모님 눈에 들어 며느리가 된 제 여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너네 시댁은 가만두지 않겠어. 사돈댁 문을 박차고 들어섰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들끓는 듯 화가 나 있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너무도 조용하더군요. 어서 오세요. 날이 많이 추워졌죠? 사돈 어른은 조용히 일어나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했고요. 고운 회색 니트에 가지런한 머리, 침착한 말투로 말이죠. 그 모든 풍경들이 제 동생이 병원에 실려간 그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돈 어른은 나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갑자기 나타난 저에게 함부로 소리 지르지도 않고 멸시하는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조용히 너무도 점잖게 말하더군요. 그 아이가 요즘 많이 예민하더라고요. 집안 살림도 아직 서툴고. 차분하게 웃으며 말하는 사돈 어른의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죠.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며 예민해서 생긴 멍이라고 하는 사돈 어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동생의 몸에 새겨진 그 자국들이 서툴러서 생긴 상처라는 그 말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화를 낸 것이 무색하게 그저 멍하니 사돈 어른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미안했고 또 가장 고마웠던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제 여동생이라고 한치의 주저함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아이 몸에 멍이 든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저와 제 여동생은 아주 어릴 적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처음 알았죠.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저희 남매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런 부모님을 잃던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였어요. 저는 16, 동생은 13살이었지만 부모님께는 마치 어린아이들 같이 굴었고요. 그날따라 엄마는 아침부터 무척 바빠 보였고 아빠는 회의가 있다고 출근 준비를 서두르고 계셨죠. 다른 날보다 유난히 바빠 보이시긴 했지만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계란 프라이를 잘라주던 엄마의 손길도 출근길에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아빠의 손도 당연히 계속될 줄 알았고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부모님 두 분이 함께 타고 계시던 차가 빗글에 미끄러져 큰 사고가 났다더군요. 전화를 받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저는 정확히 다 이해하지 못했죠. 부모님이 계시다는 병원으로 동생 손을 잡고 달려가 보니 저희를 보는 경찰 아저씨의 굳은 얼굴에서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알겠더군요. 며칠 뒤 차려진 장례식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염을 하기 위해 차가운 관 속에 누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동생이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제 옷자락을 붙잡고 흐느끼는 걸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그런 동생의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우리 두 사람만 남았다는 현실이 너무 무섭고 막막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신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친척들 집을 전전하며 지낼 때마다 여동생은 제 옆을 절대 떨어지려 하지 않았죠. 아직 어른도 되지 못한 나이에 세상의 벽은 저희에게 참으로 높고 매서웠어요. 어느 집에서는 저희를 받아주는 대신 집안일을 도맡게 했고 어느 집에서는 밥은 먹여주겠지만
학교는 갈 생각 말라고 했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동생은 자꾸 제 손을 꼭 붙잡았어요. 가끔은 그런 어른들 앞에서 울고 싶어도 동생 앞이라 꼭 참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동생 먼저 먹이고 재우는 게 당연해지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동생과 둘이 짐을 싸 나오기로 한 겁니다. 부모님과 살던 집 말고는 마땅히 갈 곳도 없었지만 두렵진 않더라고요. 동생과 서로를 돌보는 사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서로에게 부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고작 저는 16, 동생은 13살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막상 저희끼리 지내기 시작하면서 형편이 더 어려워진 건 말할 것도 없고, 당장 하루 3끼를 해결하는 것도 벅찼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어떻게든 공부를 놓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마치는 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동생은 그런 저를 보며 말없이 학교를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대신 일을 나간다면서 공부는 오빠 몫이라고요. 오빠, 내가 식모로 들어갈게. 오빠가 먼저 공부를 해. 내가 먼저 돈 벌고 오빠 공부 마치면 그때 오빠가 내 공부 시켜줘. 동생의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고개 끄덕임에 얼마나 많은 미안함과 염치 없음이 담겨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동생은 그 약속 하나 붙잡고 낯선 집 부엌에서 새벽마다 일어나더군요. 동생은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집의 식모살이를 시작했어요. 초등학생 티도 채 안 벗은 아이였는데 말이죠. 손이 부르트도록 걸레질을 할 여동생의 모습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 아이 혼자 두지 않겠다. 우리 둘 다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야.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나 대신 우리라는 말이 먼저 생겨난 게 말이죠. 저를 대신해 고생하는 동생에게 꼭 은혜를 갚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저는 더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그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묻지도 않고 짐작만 할 뿐이었죠. 동생이 아침 일찍 나가 늦게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허드렛 일에 눈치까지 봐야 했던 그 나날들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았는데도요. 손과 발이 다 터져 벌개진 모습을 보면 저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얼른 성공해서 동생을 호강시켜주겠다고 다짐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동생은 그런 저에게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늘 저를 먼저 챙기기 바쁘더라고요. 오빠, 공부는 잘 돼? 이번엔 몇 등 했어? 그러면서도 맑은 얼굴로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웃는 모습을 볼 때는 더 힘들었죠. 물론 그 맑은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고단함이 숨어 있었는지 느껴졌거든요. 동생이 중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13살부터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가 학교에 가는 또래 아이들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저리기도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생은 그런 기색을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한다며 저녁 늦게 돌아온 저를 보며 먼저 밥을 차려주고, 오빠, 공부는 잘되라며 환하게 웃어주곤 했죠. 그런 동생에게 제가 미안해하기라도 하면 동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공부는 나보다 오빠가 더 잘하잖아. 난 틈틈이 책 보면서 검정고시 보면 돼.
그런 것도 나한텐 감사한 거야. 담담하게 웃으며 동생이 하는 그 말에 저는 도리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어린 동생이 자신의 꿈을 접었다는 미안함. 그런 저를 향해 여전히 환히 웃어주는 모습이 더없이 고마우면서도 가슴 아팠고요. 다행히 제 성적은 좋은 편이었고 지역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갈 정도는 됐습니다. 동생은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하며 장학증서를 벽에 붙여놓더군요. 시간이 흘러 어린아이였던 동생이 제법 여자 티가 날 때까지도 동생은 식모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돈을 벌어야 했죠. 그 덕에 저는 무사히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도 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는 대부분 동생이 벌어 마련해 준 것이었고요. 학위를 손에 쥐던 날 고생한 동생을 바라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정작 졸업장은 제 이름으로 나왔지만 그건 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제 동생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그런 저를 끌어안고 발을 동동거리며 기뻐하더라고요. 그런 동생을 안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오빠가 돈을 벌게. 지금이라도 대학 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동생에게 제가 할 차례라고 생각하며 말했죠. 하지만 그런 저를 바라보는 동생의 반응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빠, 나 결혼하고 싶어. 좋은 사람이 생겼거든. 수줍어하며 그렇게 말하는 동생을 바라보며 저는 놀랄 뿐이었죠. 어린 나이에 저에게 먼저 공부를 하라며 13살이던 동생이 신모살이를 했으니까요. 제 동생이 어른스러운 아이이긴 했지만 결혼을 이야기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 없이 자라던 우리 남매에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기에 서로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마음에 들이는 일이 쉽지 않기도 했고요. 그런 동생이 그 누구도 아닌 그 집 아들과 연애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거라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 사모님이란 분이 참 특별한 분이셨더라고요. 그저 잔심부름이나 시키려고 드린 동생의 손끝 하나, 말투 하나까지 유심히 보시더니 아이답지 않게 묵묵하고 사근사근한 동생을 좋게 보셨던 거죠. 사실 너무 부자인 그 집의 식모살이는 어린아이였던 동생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큰 집이었고 해야 할 일은 끝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깨부리지 않고 묵묵히 해내는 동생의 모습을 지켜보신 거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동생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이렇게 너처럼 착하고 부지런한 아이가 그냥 식모로만 머물기엔 아까워. 검정고시라도 볼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사돈어른은 그렇게 한 약속대로 정말 그렇게 해주셨대요. 바쁜 와중에도 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셨고 책도 챙겨주시고 시험을 치르러 갈 때는 손수 도시락까지 싸주시곤 했답니다. 동생은 그런 사모님을 은인처럼 여겼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했고요. 또 주어진 시간만큼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렇게 하나씩 해내며 동생의 시간이 흘렀고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 됐답니다. 동생에게 이제 그만 고생하라며 대학 가라고 말했을 때 동생은 이렇게 말했죠. 오빠, 나 그 집 아드님이랑 결혼하고 싶어. 동생의 말을 듣고 처음엔 너무 놀랐습니다. 일하던 집 사모님이 아들과 동생을 엮어주고 싶다고 하셨다는 말에 저는 사실 좀 복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혹시 동생이 마땅찮은 혼처로 억지로 밀려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 사모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의심도 가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말했죠. 혹시 나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러는 거라면 그만둬. 안 그래도 그 집에서 고생한 것도 마음 아픈데 결혼이라니. 결혼해서도 식모로 살게? 하지만 동생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가 걱정하는 거 알아. 사모님은 진심으로 날 아껴주시는 분이야.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게 해주시고 들어주셔. 그분 아드님도 나한테 참 따뜻하게 잘해줘. 좋아해. 정말 좋아해. 동생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론 울컥했습니다. 제 뒷바라지를 하느라 너무 일찍 철들어버린 내 동생이 이제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싶어서요. 동생의 표정이 진심으로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생의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더니 동생은 정말 그 집 며느리가 되었죠. 결혼식 날 사모님 사돈어른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지 같은 며느리는 내가 복 받을 거예요. 사돈어른의 그 말씀에 저희 남매가 서로를 지켜내며 버텨낸 시간들에 대한 하나의 보상이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이 그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매제와 사돈어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라 믿을 수 있었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동생이 제가 혼자 지내는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예전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달라진 동생의 모습이 제 눈에 띄었죠. 얼굴이 한층 편안해졌고 웃음도 많아졌더라고요. 오빠, 나 요즘 진짜 잘 지내. 편하게 웃으며 말하는 동생의 그 한마디에 괜히 울컥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늘 조심스럽게 살던 아이였거든요. 누굴 만나든 먼저 눈치를 보고 뭘 해도 혹시 누가 싫어하지 않을까 고민하던 동생이었는데 결혼한 후에는 자신 있게 말했으니까요. 행복하다라고요. 그런 동생 곁에 있는 매제도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진 않아도 동생 옆에 늘 조용히 있어주고 작은 것도 세심하게 챙기더군요. 동생 말로는 쉬는 날에는 같이 장을 보러 다니고 영화도 자주 본다더라고요. 틈만 나면 근교로 둘이서 드라이브를 다닌다고도 하면서요. 그런 일상들이 동생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매제 없이 동생이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오빠, 요즘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즐거워.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동생이 버텨온 시간들, 저를 공부시키고 지켜주기 위해 애썼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그 모든 고생들이 동생이 웃는 그 순간을 위해 있었던 거라고 느껴졌죠. 제 동생이 거리낌 없이 밝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참 좋기도 했고요. 웃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동생을 걱정하는 대신 믿어줘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봐줘야겠다고요. 동생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족하다고 말이죠. 그런 제 바람대로 동생은 정말 잘 살더라고요. 아이들도 셋이나 낳았고 매제와는 언제나 다정히 웃으며 마주보고요. 동생네 부부를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단란하게 웃고 있는 모습, 저게 바로 행복이구나.
예전엔 웃는 척만 했던 것 같은 동생이 지금은 눈가까지 웃고 있다는 걸 느꼈죠. 아이들이 집안을 왁자지껄 뛰어다니는 동안 매제는 동생을 돕는다고 하더군요. 오빠, 아이들 덕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 어머니랑 남편이 잘 돌봐줘서 덕분에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동생의 그 말에 그냥 웃기만 했지만 사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만 하던 동생을 걱정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그 모든 시간이 결국은 그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아서요. 눈물을 겨우 참는 저에게 동생이 그러더군요. 오빠, 요즘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감사해. 그냥 이 사람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오빠도 좋은 사람 만나.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동생은 이제 제가 더 이상 지켜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이제는 믿고 응원만 해주면 되는구나 하면서요. 그래서 동생은 저에게 더 미안하고 더 빚을 진 듯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 저도 충분히 행복했지만 말이죠.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살던 지역을 벗어나 더 큰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다 보니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동생과 전보다 덜 만나게 되는 것은 힘들었지만 매제와 동생의 가족들을 믿었기에 마음 놓고 고향을 떠나올 수 있었죠. 월급을 받으면 틈틈이 동생에게 선물을 사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동생의 형편이 저보다 나은 것을 알지만 제가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한이 남아 좋은 게 보이면 동생에게 사서 보내주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도 제 삶에 바빠 동생을 자주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정착하게 된 지역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나서는 더더욱 동생과 오고 가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사이가 멀어지거나 아내가 싫어하는 건 아니었지만 거리가 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도 1년의 명절을 핑계로 적어도 한두 번은 오고 갔고 일주일에 3-4번은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렇게라도 동생과 안부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동생은 통화할 때마다 여전히 잘 지낸다, 모두 다 좋다고만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제와 사돈어른이 잘 돌봐주실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다 동생이 명절이라고 저희 집에 왔는데 안색이 좋지 않더군요. 동생은 시집을 가고 나서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에 놀랍더라고요. 아내도 그런 동생의 변화를 느꼈는지 힘드냐고 물어봤습니다. 아가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고모부는 왜 같이 안 오셨어요? 멀리 오는데 아이들만 데리고 온 거예요? 동생은 아내의 물음에 조금 지친 듯이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나야 잘 지내죠. 애들 아빠도 같이 오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겼어요. 안 그래도 모답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동생을 바라보며 조금 불안하기도 했지만 믿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기만 할 수 없고 다투기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해도 하고요. 무슨 일이 있어서 동생네 부부가 힘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다 말겠지 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편해 보이지 않으니 찝찝하기는 하더라고요. 동생이 아이들과 돌아간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고향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골목에서 자라 어릴 때부터 동생과도 얼굴을 자주 보던 친구였죠. 그 친구가 전화를 받자마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너 동생 병원에 입원한 거 알고 있어?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동생의 소식은 며칠 전 통화였거든요. 저는 잘 지내요. 걱정 말아요. 오빠도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서 처음엔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친구 말로는 자신의 어머니가 한동안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제 동생이 입원하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휠체어까지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그 말을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동생은 늘 밝게 웃고 뭐든 괜찮다고만 말하던 그 아이였으니까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사실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늘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 한마디로 다 덮고 말았거든요. 제가 걱정할까봐, 제가 힘들까봐 자기 마음은 꼭꼭 숨긴 채 늘 저를 안심시켰던 아이였죠. 그런 성격을 알면서도 전 또 속은 거예요. 이번에도 괜찮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말았던 거죠.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오빠인 내가 그렇게 괜찮다는 말만 듣고 믿을 게 아니었는데 한 번이라도 더 동생이 어떻게 지냈는지 보러 내려갔어야 했는데 입원할 때까지 아프면서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 꺼낼 정도로 내가 무심했나?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말이 이어졌지만 아무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마음은 이미 병원으로 동생 곁으로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저 깜짝 놀랐다가 걱정이 돼서 조금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리 떨리는 걸 겨우 참으며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자꾸만 꼬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터미널까지 가는 길에 대중교통을 탈 엄두도 안 나더군요. 그냥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목적지를 말하는 입술이 떨렸고 손은 계속 주머니 속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창밖은 평소처럼 분주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탄다고 했지?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 동생은 어릴 때 감기 한번 걸려도 그냥 콧물 좀 나와 하며 장난치던 애였는데 그런 애가 휠체어를 탈 정도라뇨. 동생이 얼마나 많이 심각하게 아프다는 건지 걱정이 됐죠. 터미널에서 버스에 오르면서도 가슴이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정말 안 좋은 병이라면 어쩌지? 혹시 나한테 말 못할 만큼 힘든 시간을 혼자 견디고 있었던 거라면,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라면 하는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났습니다. 동생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요. 언제부턴가 잘 지낸다는 말 한마디에 안심하는 습관이 들어버렸고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만 할 뿐 만남은 뜸해졌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늘 동생은 웃으며 저를 안심시켜줬던 거죠. 택시 안에서 괜히 괴로워져서 숨을 몇 번이나 깊게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조금 열었는데도 마음속 막막함은 가시질 않더라고요. 동생이 입원했다는 병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혹시 눈을 감고 누워있는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마음을 휘젓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복도를 걷는 발걸음은 뛰고 싶다가도
혹시 방해가 될까봐 조심스레 걷게 되었죠. 병실 번호를 확인하는 손에서 핸드폰을 몇 번이나 떨어뜨릴 뻔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병실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문을 열기 전 그 몇 초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 있던 동생의 모습은 도저히 잊히지 않습니다. 1인실에 홀로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팔과 다리, 목덜미며 무릎까지 퍼렇게 든 멍자국이 온몸에 퍼져 있었고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바라보며 깜짝 놀라는 모습까지 눈에 들어왔죠. 동생은 상처들을 덮으려는 듯 가디건을 여며 앉았지만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어? 매제야? 시댁 어른들이야? 말해, 대체 얼마나 맞은 거야? 왜 이렇게 되도록 말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동생은 눈을 피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더라고요. 아무리 채근을 해도 동생의 입은 풀칠이라도 한 듯 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 길로 동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에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동생이 저렇게 다친 것을 따지고 싶었거든요. 가슴이 미어지도록 화가 나 있었고 그 누구든 동생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동생이 저를 말리며 붙잡았지만 저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병원을 나섰죠. 대문 앞에 도착해서 씩씩거리며 배를 누르고 현관문을 박차며 들어갔을 때 집안은 고요했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노부인을 보는 순간 제 다리가 툭 풀려버렸던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볼 때까지 그동안 동생이 행복한 척을 했고 매제도 저를 속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분노에 휩싸였던 이유가 그것이기도 했죠. 동생이 시집가서 그렇게 멍이 들도록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줄 알았던 거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전부 제 오해였습니다. 눈앞에서 사돈어른이 평온한 얼굴로 차를 권하는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채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더군요. 사돈어른께서 마치 소꿉장난을 하듯이 장난감을 가지고 저를 대접하셨거든요. 그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병원에 있는 동생을 찾으시더라고요. 얘가 요즘 어디에 정신이 팔렸는지 이렇게 집을 자주 비워요. 조금 예민하고 힘들어하는 게 보약이라도 해먹여야겠어요. 아무래도 몸이 허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던 사돈어른은 장난감 찻잔을 들어 마치 차가 있는 듯이 호로륵 소리를 내며 마시는 신용을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사돈어른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 집으로 달려오면서 상상도 하지 못한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의 매제가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모습이 그제야 눈에 들어오더군요. 형님 오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더니 매제는 그간의 일들을 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동생의 시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치매를 앓기 시작하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다른 증상 없이 그저 깜빡하시기만 하시더니 점점 현실과 과거를 구분 못하시면서 자신이 새댁이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러더니 자꾸 동생을 본인의 시어머니로 착각하시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고요.
돌아가신 동생의 시어른께서 워낙 심하게 사돈어른을 시집살이 시키셔서 그 분노와 화가 많으셨는데 그 화풀이를 동생에게 하신 겁니다. 동생을 돌아가신 집안 어른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큰일이 되고 만 거죠. 동생은 사돈어른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셨답니다. 자신에게 사돈어른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갚으려면 그 정도도 부족하다고 했대요. 거동이 불편해지신 사돈어른을 위해 하루에 몇 번이고 기저귀를 갈고 식사는 꼭 따뜻하게 차려드렸고 밤중에 일어나 몇 번이고 물을 떠드리기도 하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며 사돈어른의 기억은 점점 뒤엉켰고 결국 동생을 자신을 혹독하게 시집살이 시켰던 그 시어른으로 착각하게 되신 겁니다. 그날도 그랬답니다. 동생이 약을 챙겨드리러 다가갔는데 사돈어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대요. 왜 또 왔어? 나 죽이려고 그러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또 때리려고. 그리고는 들고 있던 리모컨을 동생을 향해 던지셨대요. 동생의 이마에 맞았고 이내 멍이 들었고요. 그러더니 동생이 눈에 띄면 자꾸 꼬집고 때리셨대요.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내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줄 알고? 이제는 안 당해. 이제 나도 아들도 다 컸고 날 잘 따르는 며느리도 있어. 그러면서 동생의 이마는 푸르딩딩하게 부었고 팔에 푸른 멍이 여러 개 생겼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매제도 그걸 보고는 참을 수 없었대요. 그만둬. 더는 그런 대접 받을 필요 없어.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동생은 조용히 말하며 웃더래요. 나는 정말 괜찮아. 어머니가 나를 때리는 손님도 약해. 사실 맞아서 몸이 아픈 건 별로 없어.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플 뿐이야. 그런데 어머니처럼 좋은 분이 그런 아픔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더 마음이 아파. 동생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두고 볼 수만은 없던 매제가 동생을 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치료도 받고 그렇게라도 좀 쉬고 오라는 뜻에서요. 매제에게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정말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병 때문이라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내가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으로 남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거든요. 저도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조금 더 잘하고 좋은 아들로 남을 걸 하는 후회를 했었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아마 동생도 그런 마음을 알기에 사돈어른의 아픔이 더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게 매제와 대화를 하면서 제가 가졌던 화와 원망은 사그라들더라고요. 전에 뵀을 때와 너무 달라지신 사돈어른의 모습에 안타까움도 느껴졌죠. 그래서 매제를 위로하고 저는 다시 동생이 입원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동생은 다시 돌아온 저를 보더니 펑펑 울기만 하더군요. 저는 그런 동생을 달래주며 미안하다고만 했죠. 한참 동안 울던 동생은 고개를 들어 배시시 웃더니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놀랐지. 진작 말을 했어야 했는데 말을 못해서 미안해.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 어머니가 언젠가는 다시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했고 괜히 여기저기 말을 하면 정말 어머니가 다시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동생을 달래며 저도 한숨만 나더군요. 사실 말이 쉽지 치매 노인을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동생이 고생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그랬죠. 사람을 쓰던가 하지 왜 그냥 다 맡고 있었어? 이게 뭐니? 사돈어른도 정신이 드시면 미안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어머니 병수발은 내가 다 할 거야. 그래야 해, 오빠. 그렇게 해도 내가 어머니께 갚아야 할 마음이 한참 모자랄 거야. 솔직히 이렇게 입원할 정도도 아니야. 멍이 그냥 많이 들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픈 노인네가 때린다고 뭐 얼마나 아프겠어. 반복되니까 멍도 든 거야. 애들 아빠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마지못해서 입원한 거야. 나 진짜 괜찮아. 우리 어머니가 나 13살 때부터 아프시기 전까지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견딘다고 하면 나는 진짜 나쁜 며느리야. 동생은 그렇게 말하며 저를 보고 웃더니 창밖을 바라보더군요. 동생은 말끝에 울음을 삼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시어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진짜 엄마 같았어. 나한테 진짜 잘해주셨거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각별했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야기를 듣다 보니 동생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동생이 해주기 시작했거든요.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게 다 사돈어른의 정성이었더군요. 동생이 결혼하고 처음 명절을 맞았을 때 집으로 과일 바구니가 왔습니다. 정갈하게 포장된 선물 세트와 함께 손편지가 하나 따라왔죠. 오빠, 명절 잘 보내. 항상 고맙고 미안해. 그땐 그냥 동생이 나름 오빠한테 정을 표현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도 생일이면 어김없이 작지 않은 용돈이 들어오고 설이나 추석이 되면 빠짐없이 선물이 도착했고요. 저는 늘 그래도 내 동생 결혼하고도 오빠 잊지 않네 하며 고마워했죠. 그런 동생에게 보답하기 위해 저도 나름 한다고 선물을 했던 거고요. 오빠한테 갔던 명절 선물들, 생일 용돈 다 우리 시어머니가 챙기신 거야. 동생의 그 말에 제 머리를 누가 툭 치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챙겼다고 해야 오빠가 좋지. 괜히 난 생색내기 싫다. 그리고 사실 너도 오빠에게 그 정도는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사돈어른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빠한테 잘하라고, 가족에게 신경 쓰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뒤로 빠지셨답니다. 그제야 또 다른 기억 하나가 났습니다. 동생이 아이 낳았을 때 사돈어른이 직접 끓여오셨다던 미역국이 생각났죠. 병원 반찬이 부실할까봐 매번 반찬을 손수해다 주셨다는 말도요. 명절 때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을 만드시더라는 이야기도 생각났고요. 제가 그런 기억들을 더듬고 있는데 동생이 말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늘 그러셨어. 나는 네 진짜 엄마처럼 해주고 싶은데 괜찮지? 그러면서 정말 나한텐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분이셨어. 그 순간 왜 동생이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는지, 왜 그분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토록 따뜻한 표정을 지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분은 단순히 며느리를 아껴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동생에게는 진짜 엄마였고 저에게도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신 또 하나의 가족이었던 겁니다.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동생을 위로하고 저는 다시 제가 사는 고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는 것 같았죠. 동생에게 엄마 같았던 분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니 그런 분께 저는 도대체 뭘 했나 싶고 죄송한 마음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말 산에 다녀왔습니다. 지인이 알려준 치매에 좋다는 약초를 구해서 정성껏 말리고 그걸 달여 작은 병에 담아 사돈어른께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짬이 날 때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곤 했고요. 사돈어른은 언제나 웃으시며 저를 반겨주시다가 누구냐고 묻기도 하셨죠. 아이고, 이 나이에 사돈이 약초까지 챙겨주네. 그런데 누구세요? 사돈어른의 그런 모습을 보는 동생 부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있더군요. 동생 부부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정성을 다해 사돈어른을 모셨습니다. 매번 병원에 같이 다니고 좋다는 음식이 있으면 손수 만들어 드리면서요. 몸에 좋은 차를 매일 우려내어 드리는 건 기본이었고요. 무엇보다 동생은 늘 사돈어른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사돈어른의 말씀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점차 몸도 약해지셔서 결국은 침대에만 누워 지내시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돈어른을 동생은 마치 아이 돌보듯 돌보더군요. 시간마다 약을 챙기고 온몸을 닦아드리면서 다정하게 말을 걸고요. 식사는 조금 더 남기지 않으려 한 숟갈 한 숟갈 정성껏 떠먹여드렸습니다. 밤에도 자다 일어나 숨소리를 확인하고 체온이 이상하면 곧장 병원에 연락하더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며 힘들지 않냐고 물었을 때 동생은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힘들지 않아. 나 진짜 돌아가신 엄마한테도 이렇게 해드린 적 없잖아. 이제라도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시간은 어김없이 흘렀죠. 사돈어른은 누워 지내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동생은 친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오래, 더 많이 울더라고요. 사돈어른의 장례를 마치고 시간은 또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동생은 집안이 예전처럼 분주했지만 어딘가 텅 빈 듯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많이 쓸쓸해하고 힘들어하더군요. 저 역시 명절이 다가오면 늘 과일 바구니와 함께 따뜻한 손편지를 보내주시던 사돈어른이 이제는 계시지 않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고요. 동생이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기에 마음이 쓰이기도 했죠. 매제 말로는 동생이 거실 한켠에 사돈어른이 늘 앉아 계시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는 날이 많았고 주방에서 음식을 하다가도 문득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생은 사돈어른이 남기고 간 따뜻한 기억들을 조금씩 정리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찻잔을 꺼내 꽃을 꽂고 손수건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곱게 기어 서랍에 넣어두면서요. 그런 동생의 변화를 매제에게 전해들으면서 다행이다 싶더군요. 매제와 동생이 서로의 마음을 보듬으며 위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저와 동생이 나누던 마음보다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날 동생이 저에게 조심스레 말하더라고요. 오빠, 우리 어머니 모시면서 찍은 사진들 앨범으로 만들어 볼까 해.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앨범을 만들면서 동생 부부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사진 속 사돈어른은 늘 웃고 계셨고 동생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대요. 사진 한 장 한 장에 말로 다 못할 고마움과 그리움이 담겨 있더랍니다. 마치 그 시간이 다시 찾아와 동생 부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이래요. 그런 동생 부부를 바라보며 저는 부럽기도 하고 대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내의 친정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고 저를 그렇게 예뻐하시지 않아서 장인어른 장모님께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변에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어른이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든든해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전보다 더 자주 동생 집에 들르곤 합니다. 사돈어른이 남기고 간 그 정을 우리도 서로에게 나누며 살아가자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어느새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흐름이 느껴지는 동생네 집이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기만 해도 따뜻해지거든요. 사랑은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때로는 선물로, 때로는 손길로, 그리고 때로는 기억 속 따뜻한 미소로 조용히 옆에 머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은 그 사랑의 이어짐 덕분에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도 누군가에게서 진짜 엄마 같은 사랑을 다시 받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었겠죠.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이 결국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고요.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떠나도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 것도 보았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함은 결국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 그 사람의 삶을 품어주는 모습도 봤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사랑이 어디선가 조용히 머물고 있을 겁니다. 제 곁에도 있었으니까요. 동생네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있었더라고요. 알고 있었지만 너무 익숙해져서 지나쳤던 거였죠. 그래서 저도 동생네 부부에게 배운 대로 사랑을 자주 표현합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져서 안 하면 허전하더라고요. 가족 간의 사이가 전보다 더 좋아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걸 저처럼 너무 늦게 알아채지 않도록 오늘은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는 하루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마음속 온기가 전해져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으니 말이에요. 그 따사로움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해줄 테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 사랑을 전하세요. 그래서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면 좋으니까요. 눈물을 흘리시더라도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